네, 안녕하세요. 우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 암성 통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암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통증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심하게 아픈 통증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 실은 제가 비욘디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면서 꼭 한 번은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주제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주변에 이제 암을 앓고 계신 암을 치료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암성 통증을 또 경험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마약 진통제를 좀 먹을 그런 상황이 많이 오겠죠. 근데 이 마약 진통제 요즘 너무 잘 나와요. 마약 진통제 잘 나오는데 그거의 부작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 진통제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 암성 통증을 잘 우리가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그 암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많이 좀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합니다. 요거를 좀 말씀을 나눠 볼게요. 혹시 오늘 이제 라이브에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강의를 좀 보시고 그리고 요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구나 해서 좀 상담을 하시면서 병원에서 다양하게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암 환자들 암성 통증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들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좀 저는 좀 보람을 많이 느껴요. 예, 이렇게 암성 통증 환자분들은 치료를 하면 또 많이 좀 좋아지시거든요. 보람을 느낍니다. 암 환자들의 통증 치료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암성 통증을 우선은 이해를 해야 돼요. 암 환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암성 통증이 어떤 식으로 좀 분류를 하는지 그리고 저도 걸릴 수 있고 실제로 저도 가족 중에 있습니다. 실은 저희 친정 아버지도 암으로 이제 좀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마약 진통제가 그 당시에는 좀 다양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약 진통제 드시면서 부작용을 많이 겪었던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마약 진통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요즘엔 잘 나오는데 마약 진통제가 이렇게 환자분들이 드시는데 잘 몰라요. 그 특징을 잘 모르고 이렇게 드시면 좋겠는데 제대로 모르고 드시고 계셔서 딴 데서 처방을 받고 오셔서 제가 다시 교육을 시켜드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통제 특징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암 환자들의 통증 시술에 관해서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데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묶어볼게요. 암성 통증의 이해, 마약 진통제. 좋긴 한데 왜 자꾸 쓰면 안 될까? 암성 통증의 시술은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을까? 이렇게요. 우선은 이런 모델이 있어요. 나비 넥타이 모델, 나비 넥타이랍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옆으로 뉘어가지고 두 개를 쫙 붙였어요. 이렇게 하트처럼 붙였죠.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21세기의 암성 통증 치료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내가 암을 진단받은 다음에 암 치료에 좀 매진하는 그런 시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삼각형은 암이 치료가 이제 어느 정도 되어 가면서 좀 아웃컴이라 그러죠. 결과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료가 좀 잘 됐어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치료가 잘 됐습니다. 또 좀 경과가 좋은 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갑상선암이라든지요. 예, 갑상선암이나 또 좀 위암 중에서도 초기에 잘 발견돼서 이렇게 수술을 또 좀 빨리 하거나 요러면은 또 경과가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서바이버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저 대학생 때 이런 서바이벌 게임이 유행했거든요. 좀 서바이버십이라 그래가지고 암 환자분들도 서바이버가 됩니다. 중증 5년 지나면 이제 중증이 끝나잖아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서바이버십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좀 늦게 발견이 됐다든지 어떤 암은 또 경과가 굉장히 안 좋은 암도 있죠. 그런 분들은 하스피스 케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암의 치료를 좀 그쪽으로 매진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분을 어떻게 이제 임종 케어라 그러죠.
조금 치료보다는 암 치료보다는 이제 주변에 그 이분을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삶의 질을 좀 더 이렇게 맞춰드릴까 요런 쪽으로 암 치료를 많이 하긴 힘든 상황.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 힘들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뭐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요런 쪽으로 많이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뭐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케어 요렇게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럼 암성 통증은 어떠냐? 암성 통증은요, 처음부터 나타날 수 있어요. 암을 진단받았을 때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이게 되게 제가 조금 감동 깊고 조금 충격적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암을 진단 딱 받잖아요. 두 가지가 딱 먼저 떠오른다 그래요. 이 암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암을 치료하고 암을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쭉 겪으면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증상입니다. 암성 통증은 뭐 우울증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암 치료하면서 피곤함도 느낄 수 있고 하는데 이 암성 통증을 가장 많이 느낀대요. 초기에는 35%암 환자가 암성 통증을 경험하고요. 암의 치료 중기엔 60%, 그리고 암 말기에는 80%의 환자들이 암성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느끼죠. 두 번째가 우울증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통증, 두 번째가 우울증, 암 환자들이 겪는 거. 근데 이 암 환자들이 처음에 이제 암을 이제 딱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요즘엔 암 치료 워낙에 많이 이제 발전 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바이버식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우선 내가 암을 진단받으면은 되게 충격이 크죠. 근데 가족들도 얼마나 충격이 크고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가족들도.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떠오른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아, 내가 이 암으로 인해서 얼마나 통증으로 고통을 받을까.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 내가 이제 암을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나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게 두 번째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커다란 그런 정말 셈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암성 통증은 정말로 커다란 암을 진단받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유발하죠. 다행히 서바이버십으로 되면은 암 환자의 뭐 생존율 우리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이 서바이버십으로 넘어가게 되는 분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막 주면 안 돼요. 옛날에는 암을 진단받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마약 진통제를 무조건 암성 통증은 없애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에 굉장히 너그러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약 진통제를 막 이렇게 처방을 의사들도 이렇게 장려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실은 저도 이제 그 시기에 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 환자들한테 마약 진통제를 마구 주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약 진통제가 부작용이 많다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암 생존자와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치료는 초반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초반에 이 환자가 말기로 갈지 아니면 생존자로 잘 갈 수 있을지는 딱 구분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되면은 이 환자가 이제 생존자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약 진통제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용하지 않는 방향 시술이라든지 그리고 비마약성 진통제, 비마약성 약물 치료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암성 통증이 아니라 암 환자의 전반적인 통증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실시간 질문 조금 더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드레스업 다운님께서요, 아버님께서 암투병 중이라고 말씀 주셨네요. 맞아요. 이게 진통제를 드시면 이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변비.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변비. 그리고 어지럼증 힘들어 하시는데 되게 대표적이죠. 약을 줄이면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시술 방법을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몰아서 조금 설명을 여러 가지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암의 어떤 종류의 암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부위의 통증을 느끼냐에 따라서 시술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마약성 진통
진통제를 충분히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뭐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약성 진통제 저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요런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야네님께서 치료 중인 암 환자분이라고 말씀 주셨네요. 이제 좀 또 많이 힘드시긴 하겠어요. 저는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통증 치료하러 오시면 오래 대기하시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받으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가장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의존성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복용을 꺼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통증 시술로도 충분히 통증이 조절이 가능할지 뭐 물론 암성 통증이 어떤 암이냐 암종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 상태가 뭐 몇 기냐 어떤 상태로 암이 있느냐 이런 경우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바이버십으로 가실 상황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좀 하스피스 케어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 마약 진통제에 대한 그 너그럽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서바이버십으로 충분히 넘어갈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웬만하면 안 쓰는 방향으로 추천을 당연히 드리죠. 시술로. 근데 이제 허스피스 케어 쪽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본인한테 가장 맞는 약물을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찾아 놓는 거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또 환자분들한테 많이 또 권장은 드립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그럼 암성 통증 어떨 때 시술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WHO의 암성 통증 치료를 위한 마약 진통제 사다리가 있어요. 이거 되게 좀 옛날 개념이긴 합니다. 요즘에는 실은 요거를 사용은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에스모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NCCN 가이드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WHO 사다리를 사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고전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쓰는 거를 예전부터 뭐 강의를 학생들한테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는 마약이 아닌 진통제를 먼저 써요. 타이레놀이라든지 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뭐 미국에는 이렇게 마트에 가면 에드빌 많이 있잖아요. 그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많이 처방해주는 셀레콕시브 계열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나프록센이라든지 뭐 클란자 뭐 이런 거, 에어탈 뭐 이런 것들 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런 약제들 썼는데도 안 되면 그러면 약한 마약성 진통제로 넘어가고요. 그것 써도 계속 아프면 그러면 강한 마약성 진통제, 예를 들어 옥시코돈, 뭐 아이알코돈, 타진, 펜타닐 패치 뭐 이런 약제들로 넘어가는 게 암성 통증 치료를 위한 마약 진통제 사다리 옛날 되게 고전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고전적인 개념에 인터벤션이라 그래가지고 치료에 시술 사다리를 붙여놨어요. 요렇게 시술을 해라. 그 얘기는 뭐냐. 비마약성 진통제를 막 이렇게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시술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말초신경 차단이라든지 페인 스크램블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별로 할 때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얼마든지 해라. 처음에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얼마든지 찌르는 종류의 시술이 아니라면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약한 마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 있죠. 트라마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약 진통제를 암 환자들한테 뭐 코데인 같은 걸 많이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간혹가다 쓸 수 있는데 뭐 코데인을 먹어야 되는 환자 아니면은 뭐 부프레놀핀 패치라든지 일주일에 한 장 붙이는 패치 암 환자들 많이 쓰진 않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그런 이렇게 약한 종류의 마약 진통제들 있어요. 뭐 트라마돌이 가장 많겠죠. 울트라셋 종류, 뭐 아니면은 파라마셋, 뭐 요런 트라마롤, 뭐 요런 아이들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트리돌, 뭐 요런 거. 셋 종류의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환자분들은 그것만 해도 벌써 약한 마약이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거를 먹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술적인 거를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환자들이 많이 받는 그런 신경차단술, 경막의 신경블록, 뭐 고주파열 응고술이나 박동성 고주파 뭐 시술들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강한 이런 걸 해도 안 됐는데 막 강한 진통제를 가야 되는 걸 막 펜타닐 아니면 옥시코돈, 아이알코돈 막 이런 거를 필요로 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렇게 강한 마약을 먹기 전에 좀 더 시술을 고려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기 전에 암성 통증 조절을 위해서 통증 시술을 하시는 걸 좀 더 추천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전 세계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통증 시술들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배가 아파요. 복부에 이제 내장, 예를 들어 위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복부에 간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하부에 그 식도암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내장신경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그 부인과 암이 있거나 비뇨기과 암이 있어도 내장신경 파괴가 가능합니다. 알코올을 써서 파괴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척추째에 암이 들어간 자 있어서 너무 아프면은 척추체를 또 그쪽에다가 성형하는 시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다리 쪽으로 신경이 이제 만약에 계속 저려 내려가면서 그쪽으로 암종이 이제 신경을 건드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 척수신경 자극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약 진통제를 계속해서 이제 척수강내로 조금씩 집어넣어주는 펌프를 삽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시술을 많이 권장을 더 하느냐, 먹는 약보다 시술을, 그러니까 먹는 약, 마약 붙이는 거, 강한 마약보다 시술을 더 권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계속 연구들이 나오는데 봤더니 마약 진통제를 복용하기 전 단계 강한 마약 그런 거 하는 것보다 통증 시술을 이렇게 실시를 했더니 훨씬 뛰어나더라. 통증 조절 효과가. 통증 조절 효과가 훨씬 뛰어나더라. 그리고 마약 진통제의 사용량이 확 줄더라. 그런데 이것도 우선은 되게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마약 진통제 부작용이 많다는데 마약 진통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더라. 그리고 훨씬 더 통증도 줄더라. 이것만 해도 되게 어마어마한 장점인데 플러스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암 환자들의 생존 기간까지도 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생존 기간이 연장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들을 좀 더 권장한다라는 그런 연구 계속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고 우리 불행한 바나나님 또 그 아이디가 왜 또 불행한 행복한 바나나님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버지를 돌보고 계시는데 통증 때문에 밤에 맞아요. 이게 암 환자들이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요. 녹터널 페인이라 그래서 밤에 더 악화되는 통증입니다. 신경통도 그렇고요. 이게 암성 통증도 밤에 더 악화돼요. 그래서 통증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밤에 더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시나요? 이것도 꼭 물어봐요. 암성 통증인가? 이렇게 감이 좀 오잖아요. 환자들을 많이 볼 때.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했고 가족들도 많이 지쳐 있다.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나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까. 예, 이게 이제 처음 암을 진단받았을 때 되게 많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진통제 외에 시술이 도움이 된다면 생활의 질이 정말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들이 많이 호전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암이냐에 따라 또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전신이 다 아픈데 전신을 다 주사를 놓거나 전신을 다 시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암이 있고 어떤 암이냐 그리고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느냐 통증이 아무래도 조금 국소화되어 있다면 어떤 부위에 이렇게 있다면 그렇다면 부위에 그러니까 배 복부면 복부 등이면 등 뭐 이런 식으로 좀 모여 있다면 시술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하겠죠. 약도 점점 늘리고 있어서 이것도 걱정입니다. 다시 줄이긴 어렵겠죠. 이 시술이 이제 좀 적합한 시술을 찾아서 그 시술을 통해서 통증 완화 효과가 명확하게 있다고 한다면 약을 줄이는 거는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조금 다른 보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좀 줄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암성 통증 환자들의 암 환자들의 가장 이제 또 그 힘든 것들이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지치고 다 같이 이제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암 치료에 같이 좀 끼어들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자, 우리 이제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게 조금 제가 적어봤어요. 마약성 진통제가 근데 이제 우선 마약을 무조건 먹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마약은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개발한 어떤 약제 중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약은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부작용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스테로이드 정말 엄청난 약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약이고요. 염증을 확 줄여주잖아요.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없어봐요. 우리가 장기를 남의 거로 내 몸에 이식을 한 다음에
면역력을 확 떨어뜨려서 걔가 잘 생착되도록 해야 되는데 스테로이드가 없으면 그거 그 생착이 안 된다고요. 스테로이드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테로이드를 마구 오남용하면 절대 몸에서 해가 되죠. 스테로이드는 정말 중요한 약. 근데 우선 그건 좀 다른 얘기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약 페니실린 또 훌륭한 약이죠. 근데 또 오남용하면 안 되죠. 페니실린에 슈퍼박테리아 같은 게 생기잖아요. 걔네를 다 이겨먹는 약 그런 박테리아들. 세 번째 마약 진통제. 이것도 어마어마한 약이에요. 마약 진통제. 되게 심한 통증을 마약 진통제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약이죠. 근데 왜 문제냐?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작용, 마약 진통제의 부작용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어떤 약은 누구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부작용이 뭐 나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누구 뭐 되게 난 그냥 못 먹어. 이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멀쩡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먹잖아요. 근데 마약 진통제는 100이면 100 다 부작용을 경험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 변비입니다. 변비. 시간이 지나도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변비는. 그래서 그 에스모 가이드라인이나 미국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마약 진통제를 어떻게 처방하는지 가장 최신 가이드라인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변비약을 복용을 시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비. 이건 거의 병적 변비예요. 와, 병적 변비여서 정말 심합니다. 응급실에 가요, 환자들이. 이 변비가 너무 심해서. 손으로 파내요. 예, 항문을 파냅니다. 그 정도의 변비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저도 정말 제 가족의 정말 이거를 경험을 했는데요. 좀 지독하다, 이런 변비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변비라서 하제를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체크를 합니다. 마약 드시는 분들 변비 어떠시냐고요. 그 다음에 진정. 이게 몸이 자꾸 처지잖아요. 이렇게 축축 처져요. 그리고 또 졸렵다고 많이 얘기하고 피곤하다 그러고 몸이 축축 처지는 거. 근데 요거 변비는 극복을 할 수 없어요. 마약을 이제 어느 정도 먹다 보면 이런 부작용들이 좀 극복이 되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변비는 극복을 할 수 없어서 이 변비약을 좀 드셔야 되고요. 진정은 초반에는 잘 못 드시다가 힘들어서 자꾸 몸이 처져서 못 먹다가 먹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면서 진정이라는 부작용이 극복이 됩니다. 졸렸고 이런 거. 그다음에 구역구토. 이것도 마약 진통제 먹다가 웩 해가지고 막 나 못 먹어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초반에 저용량으로 잘 시작을 해서 기를 들이면 그러면 또 이것도 잘 극복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그다음에 호흡 억제. 요거 되게 생사를 가르는 부작용이라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인데 초반에 굉장히 저용량부터 살살살살 시작하면은 당연히 호흡억제가 생기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도 기를 잘 들이면 되고요. 마약 진통제를 만성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호흡억제는 웬만해서 생기지 않아요. 근데 가끔가다 뉴스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막 나오는 때가 있는데 마약 진통제를 뭐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고용량을 확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호흡 억제로 잘못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외국의 막 팝스타들 갑자기 사망 막 이렇게 뉴스에 뜨잖아요. 그런 거 다 이런 호흡 억제로, 진정과 호흡 억제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사망하는 거예요. 마약 진통제 오남용 때문에 고용량으로 호흡 억제로 사망하는 겁니다. 호흡 억제는 보통 평가를 할 때 1분의 호흡수가 8회 이하면은, 그러면은 10회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환자를 이렇게 때려서라도 깨워줘야 돼요. 때려서 깨우고, 그리고 의료진을 부르고, 그리고 기량제가 있어요. 호흡 억제를 돌려주는, 마약을 이제 역전시키는 기량제, 날록손을 막 투여를 해줘야 됩니다. 날록손. 근데 이 날록손을 투여를 해주면 뭐가 문제냐? 호흡은 돌아오는데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서 통증이 좀 잦아들었잖아요. 그 통증이 다시 살아나요. 호흡은 돌아오지만 아픈 게 다시 살아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통제 내성.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진통제 내성 생길까봐 잘 못 먹겠다고. 생겨요. 예, 생깁니다. 그래서 요구량은 조금씩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거는 뭐 누구나 발생하는 겁니다. 진통제 내성 조금씩은 생깁니다.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뭐 장을 못 담구나. 우선 내가 아픈데 뭐 조금씩은 먹어야죠. 우선은 내 삶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그래도 중요한 시대인데 조금씩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뭐가 더 중요한지 잘 따져서, 그래서 나의 몸을 너무 학대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의존성, 요것도 생깁니다. 100% 생겨요. 요거는 뭐냐? 이 신체적 의존성은 너무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생겨요. 이거는 뭐냐? 마약성 진통제를 한 2주 정도를 꾸준하게 계속 먹었던 분이 갑자기 마약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눈물도 나고 막 이렇게 식은땀도 막 이렇게 나면서 그러면서 발열이 나기도 하고요. 배가 아프기도 하고 초조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고 이래서 응급실을 갈 정도인 거예요. 고용량의 마약을 먹고 있는 경우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체적 의존성. 그래가지고 사망도 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마약성 진통제를 먹다가 탁 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것도 마약성 진통제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줄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도. 근데 요거까지는 그리고 이 신체적 의존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환자분이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처방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잘 복용을 했고 그 상황에서 신체적 의존성이 생긴 것이고 이거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니까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신체적 의존성은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니까 그거를 이제 잘 조절을 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다. 뭐 요렇게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가 문제입니다. 오피오이드, 마약 진통제를 목적 이외로 사용을 하는데 요게 이제 문제죠. 제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서울대에서 연구를 했고요. 암 환자들이 아니라 일반 그 만성통증 환자들 대상으로 마약 진통제를 한 달 이상 꾸준하게 먹는 환자들이 얼마나 이거를 오남용을 할까를 설문지를 통해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명 중에 1명은 이 마약 진통제를 약간 다른 목적으로는 쓰고 있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거를 설문지로 확인을 했고요. 요거를 이렇게 좀 뭐 연구 논문으로 발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 정신적 의존성이에요. 이 정신적 의존성은 신체적 의존성하고 많이 달라요. 이게 이제 중독인 거죠. 근데 암 환자들은 그래도 정신적 의존성이 암이 아닌 경우보다 좀 많이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암 환자들이 이제 서바이버로 넘어가는 경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서바이버로 넘어갈 경우는 또 정신적 의존성이 생기는 걸 배제할 수 없죠. 정신적 의존성 결국 중독이고요. 어떤 식으로 많이 나타나냐 이제 외래에서 되게 많이 이런 환자분들을 봅니다. 특정 마약을 지정을 해요. 네, 특정 마약을. 저는 이 마약 이것만 잘 들으니까 이것만 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환자가 딱 지정을 합니다. 그럼 조금 어이가 없죠. 아니 의사는 난데 왜 환자분이 와가지고 이 약을 의사한테 처방하라고 딱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난 이 약만 주세요. 이것밖에 안 듣거든요. 딴 건 하나도 안 들어요. 환자가 다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제 환자의 통증을 평가해서 가장 적합한 마약을 처방을 하는 게 아니 마약이거나 아니 마약이 아닌 그런 진통제를 처방하는 게 의사의 역할인데 그리고 어떤 환자는 마약을 잃어버려요 자꾸.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어디에 두고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마약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처방해 주세요. 이러고 다시 오는 거예요. 이거 정신적 의존성을 좀 시사하는 그런 사인이죠. 물론 진통제 요구량이 자꾸 늘어납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조금만 늘려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또 호소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런 경우 굉장히 적어요. 암 환자분들은. 근데 이런 정신성 의존성, 요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이에요. 자, 마약성 진통제 뭐가 문제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 마약성 진통제 처방받았고 나는 이랬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래에 와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가끔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내가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남은 진통 마약을 내가 조금 먹었다고 허리가 아팠는데 전에 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마약을 좀 먹었다고. 이건 남용과 오용. 네, 요건 남용과 오용.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기는 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 밤에 잠이 들기 어려운데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 잠을 자요. 어제 우울한 기분이 심해서 진통제를 더 복용했어요. 우울한 기분이 드는데 마약을 복용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사용이에요. 이것도 정신적 의존성으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남용과 오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난 먼저 먹어야 돼요. 무조건 먼저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다른 거 말고 난 무조건 빨아먹는 거. 그걸로 우선 먹어야 됩니다. 하는 분들. 이런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게 이제 중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이 마약성 진통제가 요즘 약들은 굉장히 좋지만 또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마약 진통제 소변도 잘 안 나오게 해요. 그리고 장을 마비시킵니다. 가뜩이나 우리 암 환자들은 장 운동이 또 잘 안 돼서 또 문제잖아요. 변비도 심한데 가뜩이나 장도 더 꼬이게 만들고 마비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또
응급실 실려가요. 장마비여가지고. 그래서 장을 또 응급실 들어가서 수술장까지 올라가서 절제해야 되는 그런 수술까지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약 진통제 가려움. 저도 실은 마약 진통제 가려움 경험해봤어요. 이거는 언제 경험해봤냐면 저는 뭐 제가 암을 겪은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때 제 동료가 무통주사를 놔줬어요. 거기서 이제 마약 진통제가 효과가 빨리 그 무통주사 효과 나오기 전에 더 효과를 좋게 만들어 주려고 무통주사에 마약을 섞어서 놔준 거죠. 펜타닐을 조금 섞어 놔줬는데 그게 그렇게 가렵더라고요. 근데 그 가려움, 마약으로 인한 가려움은 이렇게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 시원하지 않은 벅벅벅 긁어도 깊은 부위의 가려움, 소양증 그런 가려움. 그다음에 마약을 되게 오래 먹잖아요. 그러면 호르몬 분비를 얘가 교란을 시킵니다.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 성기능을 완전히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골다공증도 오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면역력을 완전히 떨어뜨립니다.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암 치료하는데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면역력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데 마약성 진통제 면역력을 완전히 저하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자, 우리 우주나무님 아버님께서 진통제를 쓰고 나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운이 빠져서 식사도 잘 못한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진통제를 아마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써오던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새롭게 처방을 받아서 처음 쓰셨거나 아니면 갑자기 안 쓰다가 또 쓰다가 이런 식으로 쓰셨거나 아마 그렇게 쓰면은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식사 정신이 혼미하고 기운이 빠져서 완전히 그 초기에 나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마약성 진통제도 개인차가 되게 심해요. 부작용에 저용량을 사용하더라도 초반에 저런 그 진정이라든지 그 어지럼증 그리고 구역질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심하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증 조절은 되지만 삶의 질이 너무 나빠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우선은 가장 최저 용량을 당연히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최저 용량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렇게 부작용이 심해서 너무나 못 드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다른 마약성 진통제로 변경을 뭐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마약성 진통제로 변경을 해서 본인한테 가장 좋은 마약성 진통제 딱 맞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뭐 마약성 진통제를 찾지를 못한다,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어느 부위가 가장 문제냐, 아프냐에 따라서 또 시술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시술을 통해서 마약 진통제를 강한 거를 드시지 말고 한 단계 낮춰서 진통제를 드시고 또 시술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서 이제 마약 진통제 처방을 받고 오셨는데 어떤 마약 진통제인지 이해도가 하나도 없어요. 환자분들이 보면은 이렇습니다. 마약 진통제 중에서 펜타닐 패치 있잖아요. 이거는 3일에 한 장씩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프레놀핀 패치가 있어요. 이건 3.5일에 한 장씩 붙여요. 3.5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거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두 장 사용하면 돼요. 일주일에 2장. 그러니까 편하죠. 그 다음에 옥시코돈, 날록손 복합제가 있어요. 이거는 하루에 2번 먹는 거고 뭐 타진이라는 대표적인 약이 있어요. 그다음에 옥시코돈 요거는 뭐 오코돈이라는 것도 있고 뭐 얘는 뭐 얘도 하루에 2번 먹는 그런 종류의 약입니다. CR 뭐 SR 뭐 요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 약명에. 그다음에 요런 약제들인데 이런 약의 특징은 뭐냐? 하루에 시간 맞춰 딱딱 먹는 거예요. 이런 약들은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한 번 먹으면 바로 오지 않아요. 천천히 그러니까 몸에서 아주 그냥 분출이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약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야? 당연하죠. 왜냐하면 약의 효과는 굉장히 느리게 오는데 패치 붙였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효과가 나오는 거야? 당연하죠. 이거 효과 12시간 지나서 나타나는데 그리고 약을 붙였는데 나 뭐 이런 마약 진통제 엄청 강하고 부작용 되게 많다는데 난 괜찮네? 그거는 지금 걱정할 게 아니에요. 12시간 지나서 16시간 정도 돼야 그 부작용을 나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방심은 금물입니다. 네. 이거는 아주 굉장히 롱 액팅하게 하는 그런 오피오이드다. 마약 진통제다. 약효가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 그 얘기는 뭐냐? 요거를 딱 떼도 효과가 남아있어요. 그 약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죠.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만성 통증이 꾸준하게 지속되는 종류의 암성 통증일 때, 은근하고 꾸준하게 강한 통증이 계속 가는 그런 암성 통증일 때 이런 약을 쓰는 거예요. SR, CR, 패치 뭐 이런 종류들. 네, 그러니까 IR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IR은 여기 약이 아니에요. 여기가 IR이에요. 옥시코돈, 뭐 IR 코돈 이런 약들 있죠. 그다음에 딜리드 뭐 그런 것들 이런 게 여기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효과가 비교적 빠르지만 지속 시간도 비교적 짧아요. IR 코돈 그다음에 오코돈도 IR 제형이 있어요. 요거는 먹는 약인데 효과는 그래도 뭐 비교적 빠르다고 하지만 30분 정도는 걸려요. 근데 그래도 얘보단 빨라요. 얘는 먹으면 1시간 훨씬 지나야 돼요. 붙이는 패치 12시간 최소 지나야 돼요. 얘는 그래도 먹으면 30분, 뭐 어떤 분은 1시간은 걸린대요. 뭐 제약회사 말로는 20분이래요. 근데 20분 아닌 것 같아요. 4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심한 암성 통증. 내가 오늘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 차를 타고 1시간 이동을 하면 분명히 더 아플 게 예상이 돼요. 그럴 때 이제 원래 아까 제가 마약 진통제를 나는 넌 지금 통증이 더 심해질 게 예상돼. 뭐 이럴 때는 뭐 먼저 먹는 거는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라고는 했지만 암성 통증 환자들의 암성 통증이 미리 예측이 될 때는 이런 걸로 미리 예방하는 거는 뭐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미리 먹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암이 어떤 뼈에 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 게 이제 그 통증을 더 유발하는 게 예측이 될 때, 이럴 때는 요거를 미리 먹어두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약이 있어요. 요런 약. 요거는 요즘에 또 가장 효과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효과가 발현되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이에요. 엄청 빠르죠. 혀 밑에 넣는 거, 코에 칙 뿌리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병원 왔다 갔다 하시면 사탕 물고 있는 분들 가끔 보여요. 사탕 아니에요. 마약이에요. 마약. 사탕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런 마약 진통제들은 펜타닐 성분이에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펜타닐. 얼마나 그 문제가 많은 약인지 아시죠? 펜타닐. 그만큼 강력한 약이에요. 효과가 매우 빠르고 지속 시간이 그러니까 효과가 빠른 대신 지속 시간도 짧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측이 어려운 심한 암성 통증에 먹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물이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기가 편하겠죠. 코에 칙 뿌려도 되고 아니면 입에 그냥 이렇게 탁 꽂으면 되는 거예요. 혀 밑에 탁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금방 스르륵 녹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조금 녹는데 걸리는 그런 펜토라도 있긴 하지만 뭐 앱스트랄 같은 거는 조금 더 빨리 녹고요. 액틱 같은 사탕도 있고 약간 달달하죠. 설탕 성분이 1g 들어있어요. 이빨 썩을 수 있어요. 계속 물고 있으면. 그냥 코에 찍 뿌리는 아이도 있고 요런 거는 좀 예측이 어려운 심한 암성 통증에 요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환자분들이 이런 약들을 막 처방을 받아요. IR 옥시콘 타진 하루에 2번, 20mg 2번 처방받고 IR 코돈을 하루에 3번을 처방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타진을 2번을 먹고 IR 코돈을 아침, 점심, 저녁을 딱딱딱 드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타진을 2번 먹는 건 맞아요. 근데 IR 코돈은 통증이 이제 심할 때 고럴 때를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설화정은 타진을 2번 먹고 얘를 또 그때그때 또 먹으면 안 돼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막 이렇게 배가 몰아치듯이 아픈 그런 돌발통이 올 때, 그럴 때 먹는 거예요. 예측이 어려운 심한 암성 통증이 있을 때. 얘 원래 먹는 약 먹고 얘를 또 먹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마약 진통제의 제형별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이런 종류의 IR 제형과 그다음에 이런 루라 그래요. 래피드 온셋 오피오이드 ROO 요런 약들은 하루에 보통 4번 정도까지를 권장을 하거든요. 요 4번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요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되는 약제로 원래 용량을 더해서 바꿔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조금 더 교육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 암 환자의 마약 진통제 복용 시 암성 통증을 정확하게 평가해야겠죠. 이 암성 통증이 결국 마약이 잘 듣겠느냐 아니면 마약 말고
또 신경병성 통증약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항경련제, 항우울제 이런 게 좀 더 잘 듣겠느냐. 그다음에 통증에 맞게 단계별로 그냥 소염진 통제 먹어도 잘 듣겠는데 무턱대고 강한 마약 주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완전히 환자분 뭐 변비에다가 완전 난리가 나요. 그런 거 드리면 안 돼요. 단계별로 잘 처방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마약 진통제 처방 시에 아까 말씀드린 약물의 특성, 복용 방법, 부작용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잘 설명 듣고 이 약은 하루 2번 드세요. 이 약은 아플 때 위주로만 해서 드시고 하루에 3번 이내로만 드세요. 요렇게 설명을 듣고 약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 말씀드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통증 시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통증 시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고통받지 않기 위해 통증 주사 시술을 받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증, 암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통증 시술들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선은, 국소 부위에 마취를 하고, 뭐, 신경 마취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신경을 마취해서 통증이, 이렇게 일시적으로만 좀 좋아진다면, 그렇다면 그 신경을 아예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파괴하는 방법은 열로 그 신경을 지져버리는 방법, 또는 뭐 조금 요즘에는 보톡스 같은 걸 좀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박동성 고주파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신경을 좀 기절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장신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부 쪽 내장신경이 있으면 걔네를 알코올을 사용해서 걔네를 콱 죽여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신경조절 치료 이런 것도 암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얼굴 쪽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쪽. 57세 여자 뇌종양 환자분이셨어요. 뇌종양 환자분이셨고요. 뇌수막종을 좀 수술을 하셨는데 제거를 다 했어요. 근데 하필 3차 신경통 양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환자였고요. 그래서 3차 신경의 제3분지 고주파 열 응고수를 했습니다. 제3분지는 여기에요. 3차 신경이 이렇게 가지가 3개가 있어요. 도르래 이제처럼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제3분지는 가장 아래까지를 얘기해요. 아래까지는 어디를 주로 지배를 하느냐? 턱 부분, 턱, 그리고 아랫이빨, 그리고 주로 이렇게, 그리고 요 귀 바로 앞쪽 요렇게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엑스레이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그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포라멘 오발레라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을 잘 찾아서 바늘을 이제 딱 집어넣어요. 보통은 진단적 블록이라 그래가지고 이 얼굴 아픈 이제 이분은 3분지가 이제 문제니까 여기가 주로 아파하시는 거죠. 보면은 이런 분들 3차 신경통 환자분들도 요 시술 많이 하시는데요. 말도 못하고 양치 아래쪽 양치도 못하고 음식 씹는 것도 못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잘 접근을 해가지고 신경을 열로 지지기도 하고 뭐 박동성 고주파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셨을 때 통증 점수 되게 좀 심하셨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신경통이기 때문에 마약진 통제가 잘 안 들어요. 근데 시술을 하고 3주째는 이제 통증 점수가 이제 시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었죠. 식사하거나 양치할 때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그런 좀 좋았던 해피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비슷했는데 이분은 3차 신경통 양상의 통증인데 이분도 수술을 하고 나서 발생했고요. 2분지의 진단적 신경블록을 해서 2분지는 어디냐? 코 옆에 여기입니다. 이빨은 윗니빨 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요 뺨 있는데 옆에다 코 옆에다가 주사 치료를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을 좀 깊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쪽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그 엑스레이 봐가면서 바늘을 굉장히 천천히 접근시켜야 돼요. 바늘이 여기 코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야 효과가 좋고요. 이 코 있는데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효과가 좀 없습니다. 요거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조영제를 뿌려서 예쁘게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는구나 요거까지를 확인을 하고 약을 뿌렸어요. 요거는 진단적 신경블록이라 그래서 우리가 국소마취제만 집어넣은 거예요. 국소마취제만 넣어서 환자분한 요 2분지 신경을 마취를 시킨 거예요.
마취를 일시적으로 시켰을 때 내원 당일 통증 점수가 8점이었는데 시술을 하고 2일째까지 통증이 50% 이상 감소한 거를 확인을 하면 우리가 진단적으로 요 신경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술 3일째 이제 다시 통증이 아파졌어요. 그래서 시술 3주째 이제 다시 방문을 했고 병원에 다시 이제 원래대로 아파진 거죠. 주사는 맞았지만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딴 걸 한 게 아니라 마취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입원해서 요 신경을 다시 찾아서 고주파로 신경을 지졌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쪽으로 시술을 해서 신경을 지질 때는 이게 뇌 쪽으로 굉장히 깊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환자분을 이제 암 환자분들도 그렇고 뭐 3차 신경통이라든지 뭐 대상포진후 신경통 환자분들 얼굴 쪽 이렇게 깊게 신경 지지거나 뭐 고주파로 열로 뭐 이렇게 치료를 할 때는 좀 재워서 환자분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술도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게 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어요. 보면은 56세 여자분이고 유방암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환자는 아니고 그냥 논문에 있는 거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논문에 있는 거. 논문에서 이제 사진을 가져온 거고요. 우리 환자는 아닙니다. 유방암 환자고 임파선 및 뼈 쪽으로 고래 전이가 있는 환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국소마취제를 통증을 전달하는 통증이 막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그 수준만 억제하는 농도로 희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척추 그 레벨이 있겠죠. 그 옆 공간에다가 계속 볼륨을 많이 그러니까 용량을 많이 해서 좀 자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 전달이 계속 되는 거가 사이클이 계속 돌잖아요. 뇌 쪽으로 척추 신경을 따고 뇌로 통증이 계속 전달되는데 그 사이클을 자꾸 끊어주는 거죠. 통증이 전달되지 않도록. 근데 이 시술은 별로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환자분도 받는데 그 주사를 한 대 그냥 초음파로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해서 바늘이 쭉 접근을 합니다. 초음파로. 앉아서 시술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엎드려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바늘을 이렇게 접근해서 척추뼈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톡 가볍게 바늘로 친 다음에 이제 약을 쭉 뿌리면 되는 그런 되게 간단한 어떻게 보면 시술이에요. 별로 안 위험하고요. 그런 시술인데 요거를 조금 반복을 해드렸어요. 요런 반복을 통해서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염증 물질을 희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신경을 죽이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통증 신호를 자꾸 차단해야 되고요. 염증 물질을 희석해야 돼요. 근데 시술 자체가 많이 위험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하진 않아요. 물론 주사를 한 대 맞아야 되지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셨을 때 내원 당일 통증 점수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8점이었어요. 근데 2번 받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좀 많이 안정화됐어요. 예전에는 진통제를 먹어도 너무 아파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진통제를 복용하면 그래도 일상생활이 꽤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참을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통증이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게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진통제를 먹어도 너무 아프니까 보통은 통증센터에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리고 이런 시술을 통해서 통증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요런 시술도 있어요. 경막에 카테터를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척추뼈가 이렇게 있죠. 이게 등 쪽이에요. 이게 암종입니다. 요게. 암이 이만한 게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이게 이 암이 악성은 아니에요. 악성은 아닌데 이게 되게 크죠. 되게 크고 신경 나가는 이 길목에 이만한 암이 있어서 여기 신경 나가는 신경을 4번 신경을 얘가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4, 5번, 5번 신경 쪽을.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면 카테터, 얇은 줄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얇은 줄을 올려가지고 기계를 하나 이렇게 달아드렸죠. 기계를 달고 기계를 잘 고정을 해서 이제 그냥 집으로 가셔서 그냥 활동을 하시게 했어요. 기계. 그리고 기계를 통해서 이제 약물 그 PCA라 그래가지고 무통주사를 하나 달아드렸어요. 무통주사를 달고요. 그 무통주사를 통해서 국소마취제를 굉장히 약하게 희석을 해서 계속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뿌리게끔 해드렸죠.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휠체어 타고 들어오셨어요. 못 걷겠다고. 너무 다리가 저리고 아파가지고 못 걷는다고. 휠체어 타고 들어오셨는데 이거를 이제 바깥에 줄이 나와 있으니까 계속 갖고 있지 못해요. 감염되면 안 되니까.
최대 갖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3주거든요. 그래서 3주째 오셔가지고 뽑았어요. 뽑고 이제 다 드레싱 해드리고 이제 다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그때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셨고 그리고 아유 나 집 앞에 공원 산책 다 하고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굉장히 해피했던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60세 여자 폐암 환자고요. 늑골과 늑막전이 이만큼 있어요. 폐암이 있고 여기 보면은 등 쪽으로 있고 뼈 쪽으로도 늑골로도 다 이렇게 전이가 있습니다. 늑골과 늑막으로 전이가 있고 흉통도 있고 우측 하엽에 폐암, 늑골 및 늑막 전이가 있어요. 늑간 신경통도 이쪽으로 있으니까 다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기침을 할 때 자세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 너무 아파하시고요. 뭐 누워서 잠을 못 잔다고 당연히 하시겠죠. 여기가 이렇게 아픈데 등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등 쪽으로 경막에다가 얇은 관을 넣어서요. 자가 무통 주사를 좀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2주 동안 통증 무통 주사로 국소 마취제 조금씩 들어가게 했고요. 이분은 이제 이게 악성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분보다는 조금 통증 조절이 어렵기는 했습니다. 근데 내원 당시에 통증 점수가 8점이었는데 이분은 2주째 오시게 했어요. 감염이 되면 좀 더 위험할 수 있어서 2주째 오시게 했고 그래도 이제 5점 많이 줄진 않았죠. 5점이긴 한데 그래도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다. 그다음에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래도 참을 만은 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2주째 될 때 요 카테터랑 자가 통증 조절 장치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셨을 때는 경막에 신경 블록을 조금 더 해드렸죠. 주사 치료로 여기다가 약물을 여기로 쭉 펴지도록 해드렸습니다. 4주째 통증 점수는 그래도 3점, 4점 정도로 약을 드시면서 어느 정도 조절되는 수준으로 되시도록 좀 해드렸죠.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내장신경 파괴술이랑 신경 조절 치료를 소개를 드려볼 거예요. 복강신경총 파괴술, 요거는 췌장암, 담도암, 위암, 하부식도암, 요쪽의 환자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치료고요. 뭐 제가 동영상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대로 하는 치료의 동영상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 준비해봤고 상하복 신경총 파괴술은 부인과암, 비뇨기과암, 남성 생식기암, 대장암 쪽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그 파괴술이에요. 이것도 동영상 같이 준비했으니까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신경 조절 치료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특히 암 환자에게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일 때 어떤 환자한테 페인 스크램블러 어떤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어린이 환자들, 암 환자들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런 어린이 암 환자들도 페인 스크램블러 하면 효과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가정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신경 조절 치료 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척수신경 자극기라든지 펌프 지속 약물주의 펌프 이런 것도 소개를 다음 시간에 마저 드려볼 거고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요거 마무리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서포티브 케어가 암의 치료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든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암성 통증 치료는 서포티브 케어에 들어가요.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보조 치료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암성 통증은 전문가랑 상의해서 본인한테 가장 최적의 그 통증 치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암성 통증의 시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